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오늘은 지열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장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고장 내지는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편하도록 밑에 이제 설명란에다가 타임라인을 같이 엮어서 이제 제목을 붙여 놓을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목요일쯤은 이제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 14도 정도를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근래의 추위로서는 이제 맹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후에 변화된 내용들 그리고 불안정한 여러 가지 기후와 관련된 상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올겨울에 날씨들도 그렇게 그냥 쉽게 예측을 하거나 어떤 대처를 하기가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지열을 선택을 해서 일단 겨울이니까 난방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지열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지금은 난방이 잘 되고 있는데 어쩌면 제가 한겨울에 고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간혹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열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만족들을 하세요. 뭐, 개 중에는 아주 극소수는, 처음부터 아예 이제 뭐 난방도 되지도 않고, 수없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뭐, 다행히 난방이 가능하게 이제 고쳐진 그런 집도 있지만, 너무 속을 썩다 보니까, 아예 설비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보일러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뭐 간단하게 원리를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늘상 이제 칠판을 이용해서 쓰니까 뭐 이제 구성적인 측면인데 어머 안 나오네. 가만색이 여기 있다. 구성적인 측면인데 이쪽은 땅속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고 이쪽은 이렇게 탱크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히트 펌프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을 보내주는 모터가 하나 있고요. 이쪽도 이 방향으로 보내주는 모터가 있습니다. 이 히트 펌프에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메이커하고 상관없이 거의 공이 아이고 잘못됐네. 공이 아래쪽으로 공급을 받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땅속입니다. 땅속. 보통 이제 지중 열 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물하고 이물이 섞이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쪽 땅속을 순환하는 물하고 이쪽에 난방에 사용하는 물, 얘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난방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얘가 또 거꾸로 그렸네. 제가 이렇게 설비를 안 하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밀어내는 방식의 설비를 하거든요. 선호하는 입장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시스템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요 안에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요 방향으로 이거는 가스가 지나가는 거고 요게 이제 압축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냉매와 같이 운전을 하는 압축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압축기가 처리하는 열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압축기가 처리하는, 내지는 압축기가 요구하는 열량을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교환을 하면서 열량을 이렇게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열량 처리 양이 있어요. 요구되는 열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요구되는 열량을 어디서 가져와요? 이쪽 순환하는 물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물에서 열량을 가져오고 물에다가 열량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난방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열량이 이 방식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열량을 취득해 갖고 이쪽으로 열량을 옮겨준단 말입니다. 얘는 절대로 물을 데피는, 물을 가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량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트펌프는 가열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열량이 이 가스 메커니즘에서 필요한 열량이 있을 건데 그 열량을 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물이 무조건 열량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의 양에 따라서 물에 가지고 있는 열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그러니까 물의 양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할 순환모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대충 이쪽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 이쪽 지중 쪽이 시간당 한 1에서 2톤 똑같습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1대1 시스템이에요. 이쪽도 시간당 1에서 2톤 정도 물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량들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비슷하지 않고 많이 차이가 나는, 그 결국은 이제 물량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 모다가 돌리면서 가는 물의 양이 있고요. 이쪽은 이 모다가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물의 양이 있는데 이런 모다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물량 비율이 깨지게 되면 얘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쪽 사이클하고 이쪽 사이클하고 대충 시간당 한 1에서 2톤 정도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는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순환모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관리들을 직접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난방방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름철에 이제 시스템을 꺼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지는 이제 오래돼서 순환모드가 내부에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이제 실링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순환모드의 물 쪽을 돌아가는 쪽하고 위쪽에 구동축이 있는 코일이 감겨 있는 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방수라는 개념도 아니고 일단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구동축 같은 곳에 베어링들이 녹이 슬어서 이제 모다가 돌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재수가 좋으면 모다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모다를 유심히 지켜보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쯤 모다를 교환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아이고, 어디 갔어?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건 안 지우면 안 되겠구나. 자, 보통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다모다 같은 경우에는 딱 2개 회사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제 윌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이라고 하는 한일 펌프, 이 2개 회사인데, 자, 구간을 나눠볼게요. 지중열 쪽은 A,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부하 쪽은 이제 B라고 나눠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모다들이, A는 윌로로 봤을 때, A 부분은 PUN
350M이라는 모다들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주택용으로 구축된 설비들의 이 지중 쪽을 순환시키는 모다는 윌로우의 PUN350M이라고 하는 모다를 써요. 그 다음에 부하 쪽, 그러니까 이쪽은 B가 되겠네. 보이나 모르겠네. 좀 낮춰쓸게요. 이쪽 B 부분. 이거는 보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쓸 모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윌로우에서는 PH045 시리즈, M 시리즈, 그리고 이쪽은 PH080 M 시리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냥 한일에서는 CL, PH31, XXX. 그러니까 여기 시리즈가 있어요. CL31. 중간에 걸 뺍니다. 그러니까 CL31, XX. 뭐 1, 2, 31, 1, 2, 3. 3까지 있나? 4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걸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쪽 펌프는, 이쪽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펌프는,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윌로우는 전통적으로 다 녹색을 가지고 있는 펌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운영하는 물의 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펌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량을 컨트롤하냐면 이쪽은 좀 지워야 되겠다. 헷갈린다. 한 6리터 정도 민당, 그러니까 분당 한 6리터 정도 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좀 큰 모다거든요. 그리고 얘도 좀 큰 모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요. 뭐 크기로 따진다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이고, 그리고 얘네 둘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유량은 분당 한 6리터 정도 되니까 저걸 시간당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얼마 정도 유량이 들어가는구나,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순환 모다가 이상 있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부분들은 모다 뒤쪽에 고무 패킹을 뜯으면 거기에 이제 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축이 들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면 축이 돌아가면서 이제 진동 같은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제 모다가 안 돌아갈 때는 그 부분을 드라이버 같은 거로 돌려서 강제로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는 것들도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다 축이 멈춰져 있는 경우에, 멈춰져서 완전히 달라붙은 고착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다가 안 돌아가는데 드라이버 같은 걸로 그 뒤쪽에 고무 패킹을 빼놓고 드라이버 같은 걸로 축을 돌려주면 다시 돌아가는 이제 두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 두 개 다 그냥 그런 증상이 보이면 순환 모다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환 모다 자체,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살짝 돌려가지고 모다가 회전을 스타트하게 되면, 그래서 이상 없이 스타트해서 잘 돌아가면은요, 그때는 모다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모다에 보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무슨 모다 옆에 이제 까만 이제 박스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그 안에 기동 콘덴서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말로 가격이 쌉니다. 그게 이제 스타트할 때, 순간적으로 모다가 스타트할 때 전기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콘덴서가 일종의 배터리잖아요. 굉장히 빠른 배터리입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배터리가 콘덴서라고 하는 건데, 걔가 전기를 평소에 갖고 있다가 딱 스타트할 때 퍽 하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축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모다 가게에 가서 그 캡을 뜯어요. 캡을 뜯으면 사각으로 된 뭔가 까맣게 된 것들이 나옵니다. 다리가 두 개 달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다 가게에 가서 요거하고 똑같은 콘덴서를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그러면은 그거 다 끼우면 됩니다. 극성이 없어요.
이렇게 끼워도 저렇게 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는 아마 가격을 안 받는 가게들도 있을 거고요. 기껏 받으면은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쌉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지만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다 옆에 달린 캡을 열게 되면 그 안에 기동 콘덴서가 들어있으니까 걔만 교환을 해도, 왜냐하면 얘가 모다가 스타트할 때 전기를 확 밀어줘야 되는데 콘덴서의 기능이 저하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콘덴서, 기동 콘덴서만 갈면 됩니다. 모다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히트펌프뿐 아니고 뭐 태양광도 같이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망가지면 인버터라고 하는 기계에서 빨간불이 표시되든가 아니면 그 앞에 달려있는 조그만 액정에서 뭐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전의 검침원들이 보통 발견을 하는데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이 발전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든가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하시는데 무조건 전화하지 마시고요. 모든 기계는 좌우 측면이나 아래쪽이나 재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제조회사에서 붙여놓은 스티커 있습니다. 모델 번호 있고요. 그러니까 재원표가 있는 거예요. 모델 번호 있고요. 언제 생산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 재원표 안에 3상 4선식이냐, 단상이냐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전화할 때, 그리고 거기에 제조연이 있으니까 제조 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실 때 내가 지어를 쓰는데 어느 회사 제품 중에 그 모델명이 이거고 언제 제조가 됐으며 3상 4선식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서 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집에 지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인버터 측면에, 좌우 측면에 어느 한쪽이건, 간혹가다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런 이제 재원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조회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조회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번호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전화할 때 내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어느 회사 제품 중에서 모델명이 있으니까요. 모델이 이러한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고장 신고하실 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시는 냉장고, TV, 정수기, 내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서비스 접수할 때 다 물어보잖아요. 그 제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모델명이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다 일일이 이제 그때 가서 확인해 갖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그 전화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이 드셔갖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확대해 갖고 보면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쭉쭉쭉 적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 내용을 불러주시면 대답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어떤 증상일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모다도 똑같습니다. 모다도 보면 모다 옆에 분명히 제조 라벨이 있어요. 그러면 일로 내지는 한일 펌프 중에 이게 모델이
이게 모델 번호예요. 이게 PUN350M이냐, 아니면 PH045냐, 040이냐, 아니면 PH080이냐, 아니면은 CL로 시작해서 중간에 PH가 있고 30일 다음에 다시 또 1이냐 2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접수를 해 주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쪽 모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가갖고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런 모다들을 하나씩 챙겨가죠. 근데 여긴 모다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집주인 입장에서 이 모다가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모델 넘버를 불러주면 그 모다 하나를 준비해서 가서 정의 이제 모다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모다를 교환을 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서로가. 낭비되는 시간도 없고. 그렇죠? 자, 펌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물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 시스템, 물대물 히트펌프 시스템인데 오죽이나 물이 중요하면 원래 공식 명칭이 물대물 히트펌프라고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건 이제 물대물이 아니고 물대가스면 물대가스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히트펌프 시스템은 정확히 물대물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설비가 똑같은 물을 이용하는데 이제 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설비가 둘로 나뉘어요. 이쪽은 압력식 설비가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최초의 지열을 신청을 하고 집에 와서 설비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쪽은 비압력식 설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비압력식 설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설비의 부담을 적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압력식에 비해서 효율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로 작아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제조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구축된 이 설비는 난방이 되면 되는 거고요. 냉난방을 같이 구축하신 분들은 냉난방이 그냥 효과적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식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에러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에러가 훨씬 더 적으냐면 이쪽에 에러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비압력식으로 쭉 이제 오는 거죠. 물 부족. 자, 물 부족은 압력식일 것 같은 경우는 압력이니까 압력하고 관계된 뭔가 설비에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압력계가 라인마다 붙어 있습니다. 관로마다 압력계가 붙어 있어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고객하는 애 사진을 찍으시고요. 두 가지를 찍어야 돼요. 히트펌프가 붕 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표시되는 압력이 있고요. 히트펌프가 완전히 꺼져갖고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표시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까 얘기했던 모다별로 같이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해 놓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압력계가 운전했을 때 바늘이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기억이 안 돼요.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맨날 보는 설비니까. 그러니까 운전 중이나 이런 상태에서 압력계가 뭐 적정한 수준으로 바늘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쪽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압력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운전할 때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얘가 완전히 꺼지고 난 다음에 압력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찍어놔서 비교를 해보고,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압력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식 설비는
아까 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설비를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동차에 에어컨, 가스가 나가는 수도 있죠. 가스가 새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히트펌프 자체에서도 가스가 셀 수 있습니다만, 시스템은 한 덩어리니까, 가스도 셀 수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물도 어떻게 조금씩 물량이 이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충수, 물을 보충하는 보충수가 강제 방식이지 압력으로 밀어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압력계를 확인하고 보충수로 밸브, 이게 보통 밸브로 이제 여닫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수 밸브가 어느 건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설비를 구축을 해 놓고 죄송합니다. 설비를 구축해 놓고 시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시운전을 하고 압력계는 얼마고 뭐 기계의 가스 상태는 어쩌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수를 받아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수 조건이 뭐였냐면 저렇게 보충수 라인들이 완전히 잘라 있는 것들을 이제 원래는 보충수 라인이 설비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수에서 불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설비가 언젠가는 또 내지는 수리를 하거나 뭐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은 물을 빼고 물을 보충해야 되고 당장 이제 순환모다만 교체해도 물을 어느 정도는 빼놓고 순환모다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충 라인들을 이제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를 안 하고 중간에 밸브를 달아가지고 밸브를 잠가서 마치 보충 라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런 압력식 같은 경우는 보통 수압, 기본적인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비가 멈추었을 때, 완전히 멈추었을 때 압력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놨다가 평상시에 기계가 멈췄는데 압력계 바늘이 많이 내려가 있으면 보충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해서 최초의 상태의 압력 정도를 이제 맞춰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난방만 쓰시는 분들은 겨울 끝나고 나면 봄이 돼갖고 날이 따뜻해지면 이 설비는 이제 더 이상 운전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온수를 같이 쓰시는 집들이 많으니까요. 온수 때문에 계속 설비가 여름에도 운전을 해야 되고 하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간혹은 온수를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온수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히트펌프 시스템은 여름에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안 되고 가을까지 3계절을 전부 다 스탑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을, 늦가을이 돼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물량이 안 맞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 거지. 할도록. 그래서 이제 이 보충수 집어넣는 거야. 금방 얘기한 대로 밸브만 살짝 열어서 압력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잠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압력식은 뭐냐면 보충수를 집어넣는데 압력계가 필요 없어요. 이 비압력식은 보충수 공급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보충수 공급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보통 그거를 보조 물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물 보충 중통이라고 하는 건데, 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제품이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이거 말고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는 이제 예전에 심야 보일러나 이런 데 썼던 이제 그 보충수 탱크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통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이게 하이원 탱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이원 탱크. 자, 이 탱크의 장점은 뭐냐면 설비의 압력을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압 일바예요. 그냥 일바라고 하면은 압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차면 시스템에서 물이 만약에 하이온 탱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안에는 이렇게 굽기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차면 얘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기 물 공급하는 수도 라인이라고 할게요. 이 수도 라인이 여기서 잠겨요. 얘가 툭 떨어지면 물이 확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하이온 탱크의 적정한 물 수위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못 그린 거지. 잘못 그린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지. 물에 떠 있으니까요. 자, 물이 더 차면 얘는 물이 수위에 의해서 이렇게 제껴질 거고요. 그럼 물이 쿡 내려오고요. 예, 이제 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밸브가 잠기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보충수 압력식처럼 물이 좀 모자라네 해서 밸브를 열어갖고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얘는 자동으로 이 아주 되게 단순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물을 채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자, 모든 설비에 물이 차 있는데 압력이 일바예요. 압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환모다에서 이제 물을 이제 움직여주는 건 임펠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심력을 대부분 원심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순환모다가 확 돌게 되면 순간적으로 관로상에 이쪽에 밀어낸 쪽하고 이쪽에 당기는 쪽하고 압차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관로 안에 적정하게 일정 정도의 이런 압력식 설비처럼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라 그러면 자, 순환모다의 임펠러가 훅 돌아서 순간적으로 압력차가 확 벌어지지만 딱 정확히 안정이 되면 순환모다에 물을 밀어내는 힘만큼의 압력차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픈 타입인데 비압력식 오픈 타입인데 압력이 없으니까 자, 순환모다가 처음에 임펠러가 확 들어갔고 물이 확 갔을 때 압차가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져요. 확 만들어지면서 라인 전체의 물이 순간적으로 확 돌지 않습니다. 조금씩 도는 거예요. 압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돌아갑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물의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압력식보다는 늦지만 그 차이가 정말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조금 효율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성능이라고 할 것들도 없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 시방은 일단은 이렇게 오픈 타입을 선호하지 않아요. 최근에서야 이제 오픈 타입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예전 설비들은 전부 다 오픈 타입이 아니고 다 압력식 설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픈 타입을 해놨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관로 안에 압력들이 그냥 대기압하니까 이게 관로 사고가 없어요. 관로 사고. 그러니까 관로 주변 부분에서 웬만해서는 물이 잘 안 새요. 여러분들 물 새는 거 경기 하시잖아요. 물이 잘 안 셉니다. 관로 사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관로의 약한 부분이 터진다든가 하는 그런 사고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관리 면에서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주택에 설비할 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에 하는 설비는 에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에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낮 시간에 에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는데 밤 시간에 이제 에라가 있게 되면 난방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도 냉방이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데 냉방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주택에서는 이런 설비를 직접 관리할 만한 능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라를 최소화시켜주는 설비가 제일 좋은 설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비압력식 설비가 어쩌면 압력식 설비가 가지고 있는 효율보다 약간 이렇게 비압력식 설비가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훨씬 더 장점이 더 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압력계, 동작했을 때 압력계의 바늘, 멈췄을 때 압력계의 바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쪽은 압력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압력계 자체가 라인에 없어요. 오픈 타입이라. 압력계 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압력계 달아봤자 압력계 바늘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압력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력에 관한 얘기 할 거예요. 동력.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히트펌프는 장비 안에, 히트펌프 안에 약 한 5마력 정도의 압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마력이 힘이 2년 된 순말의 힘이잖아요. 그럼 말이 이 2살 먹은 순말의 힘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게 1마력이거든요. 근데 요 조그만 요 기기 안에 그 2년짜리 순말이 5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운전할 때는 그 5마리 말이 힘차게 달리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파워가 만들어져야 이 물을 이용하고 기계 내부의 가스를 이용해서 열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일정량의 열량을 주택에다 공급을 해서 난방이 가능하게 하고 국내의 온도 시스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 히트펌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 장비가 기본적으로 5마력 정도 되는 힘의 압축기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동력이 보통 7kg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압축기가 한 5kg 정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순환모다가 한 1kg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럼 1kg가 남죠, 여분. 자, 모든 에너지는 여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열을 설계하면은 7kg의 전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큰 힘이 필요한 내부에 이제 압축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이제 모다가 들어있는 모다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큰 모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쓰는 2가닥짜리 전선을 쓰지 않고 공장 이런 데서는 3가닥짜리 전선을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5마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파워를 처리해야 되는 모다가 압축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력을 인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트펌프는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안이 3상 4선이에요. 4선식입니다. 그러니까 380V죠. 얘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3상 4선이 공급이 안 되고 집에서 쓰는 220 단상으로밖에 설비를 할 수 없으니까 히트펌프를 제조하는 제조회사들이 단상용 히트펌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상용 히트펌프에서 동력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뭐 전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3상이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상은 전기가 4가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쪽에 이제 뉴트럴이 들어오고요. 공통이죠. 예전에는 이제 RST 그랬는데 지금은 L1, L2, L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4가닥이 히트펌프에 그대로 물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굳이 L1, L2, L3 였으면 얘가 그냥 괜히 1, 2, 3번을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비도 똑같이 순차적으로 전력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명 안 하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얘가 이쪽에 라인 1, 라인 2, 라인 3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장비도 똑같이 요 장비 안에 보면은 이렇게 큰 차단기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차단기가 똑같이 여기에 L1, 여기에 L2, 여기에 L3 이쪽에 이렇게 꼽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꼽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 이게 바뀌었어요. 자,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이때 이제 에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역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색깔이니까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하나가 이게 옛날에 갖고 기억도 안 나네. 이 사이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전기 3상사선식 전기의 이제 그 파형이니까 이게 다 순번이 있거든요. 이게 순번이 있습니다. 요 간격하고, 요게 한 사이클, 요게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클 간의 상은 120도씩이거든요. 120도씩. 여기도 120도예요. 20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는 원은 우리가 각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360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모다가.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하는 힘을 밀어주는 게 이런 파형이니까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모다라고 그러면 요렇게 나눠놨어요. 이쪽에 L1,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L2, 이쪽에 L3라고 그러면 모다가 회전 방향이 만약에 모다 회전 방향이 이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여기에 들어오는 힘이 순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순번이 바뀌어 버리고 이게 어떻게 돌겠어요? 정상적으로 잘 안 돌겠죠. 자, 이렇게 L1, L2, L3 이렇게 나눠진 거. 이 그래프 상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상 그러는 거예요. 상. 그쵸? 상. 그러니까 자, 이게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게 뒤바뀌었다고 역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삼상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상이 그동안 잘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스템이 안 돌아. 그래서 시스템 매뉴얼을 보니까 역상 이렇게 떠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자, 외부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가설하시는 분들이 상을 바꾼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기계를 손보고 나서 전기선을 풀었다 다시 꽂는 와중에서 상을 잘 못 맞춘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공급되는 전원망 중에 선이 하나가 끊어진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쭉 따라서 이제 전봇대로 가잖아요. 이게 전봇대잖아요. 그러면은 전봇대도 선이 이제 세 가닥 이렇게 왔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여가잖아요. 하나씩. 붙여가는데 이 뉴트론만 빼놓고 얘네들은 여기에 휴즈를 다 걸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제 전선 휴즈라고 그래요. 예, 휴즈가 가끔씩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처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한전한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이쪽에 있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쪽은 집으로 가는 전기 라인입니다. 자, 이 계량기는 누구 거예요? 계량기는 한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계량기를 포함해 갖고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요? 이거 한전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히트펌프가 역상이 걸려서 확인해 보니 집에서 전기공사한 건 없는데 뭐 대충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이게 전부 다 처리할 책임이 한전에 있으니까 한전에 전화해야지. 어디로 전화해요? 국번 없이 123 한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역상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별로 안 좋으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이거 짧아요. 네, 이제 2개알이 남은 건 짧은데. 이제 시스템의 냉매 문제입니다. 냉매 문제. 이거는 진짜로 제조회사가 나와서 처리하지 않으면 손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냉매, 시스템 안에, 히트펌프 안에 들어있는 냉매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 히트펌프를 어떤 집이든지 간에, 어떤 히트펌프든 간에, 이렇게 히트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압력계가 존재합니다. 통상, 이쪽이 고압이고요. 고압 쪽이고, 이쪽이 그럼 반대로 저압 쪽입니다.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중요한 거는 아주 예전 것들. 예전의 히트펌프는 내지는 수입한 히트펌프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압력계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국내 장비는 이 외부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꼭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자, 기계가 완전히 꺼졌어. 그랬을 때 요 압력계에서 가리키는 바늘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기계가 막 돌아가. 그렇게 되면, 자, 이쪽은 고압이니까 어떻게 바늘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은 저압이니까 어떻게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도 볼 필요 없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지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있으면 이게 바늘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 수준에서 계속 바늘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얘쪽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압력계를 통해서 이 안에 가스량이 정상적으로 있게 되면 장비가 운전을 하면 바늘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안에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잘 돼 있으면 고압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저압은 바늘이 거꾸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가 딱 멈추고 나면 조금 있다가 마치 엄청나게 큰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내부에서 푸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 이 기계 안에 저압하고 고압하고 서로 압력이 달라져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이제 높은 앞쪽에 있던 가스들이 저압 쪽으로 옮겨가면서 압력적인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바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가 만약에 없어졌어. 내지는 떨어졌어. 자, 가스가 모자라게 되면은 그냥 외부에서 가스가 없다고 에러를 띄워요. 에러를 띄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압하고 저압하고의 정상적이었을 때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장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장비도 조금씩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물이 좀 덜 온다든가 순환모다 같은 것들이 잘 돌긴 하지만 얘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능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집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쪽에 탱크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집의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물하고 똑같이 같이 섞이게 되는 물들이니까 얘네 물들이 오염이 되면 물의 탁도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일 낀다 그러죠. 탁도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갖고 원활하게 유량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바로 이런 압력계들이 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돌아갔을 때 사진을 찍어놨다가 예전에는 정상적이었을 때는 바늘이 이랬는데 지금은 바늘이 이러네?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으네?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구나 생각을 하고 분명히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100%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장비가 완전하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건 고장 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부분. 겨울입니다. 날은 추워. 그리고 밤이에요. 근데 집이 안 따뜻해. 가서 보일러실에서 가보니까 얘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해. 집에 와서 실내에 있는 거실에 있는 룸 컨트롤러를 보니까 뭐라고 글씨가 있는 것 같고 뭐 깜빡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눈이 나빠갖고 잘 안 보여. 자, 그럴 때 눈으로 또 잘 안 보이지. 전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기는 잘 안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 그 코드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봐. 그러잖아요. 잘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번뜩 나던가. 그냥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뭔가 동작을 잘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트펌프는 콘센트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해 보니까 차단기가 있거든요. 차단기 내리면 전기가 끊기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럼 이제 켜. 그럼 어떻게 돼? 한 3분 정도 지나면 장비가 우웅하고 거의 대부분은 운전을 시도를 해요. 운전을 시도해갖고 운전을 하니까 됐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에 안 되는 거 코드 뺐다가 다시 꽂으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똑같아. 다시 왔어. 와갖고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또 차단기를 내려. 또 올려. 그리고 잠깐 기다리니까 붕 하고 돌아. 이상하네. 그리고 딱 들어가.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그럼 다시 보일러실에 와갖고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 자,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공급이 돼도 장비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에러가 감지가 되면 장비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전원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리셋이 돼버리지.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를 내렸다 다시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장비가. 그래서 운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장비에게 어떤 영향을 안 주면 상관없는데요. 그 안에서 장비가 멈출 때까지는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거의 대부분 차단기를 내렸다 올려갖고 장비가 30분 이내에 다시 멈춘다든가 10분 이내에 멈춘다 그러면 자, 짧게 멈추는 상황일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한 30분 정도 운전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래도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이게 5분 이내로 가서 또 장비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인자가 순간적으로 훅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장비에 주는 데미지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한 30분 정도 운전했으면 위험인자들이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장비가 딱 에러를 감지하고 탁 떨어지는데 멈춰버리는데 부르릉 하고 돌다가 붕 돌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탁탁 소리 나면서 장비가 딱 멈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에러인자들이 마치 솟구치듯이 쫙 올라가고 탁 트립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장비가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어. 심지어는 장비를 못 쓰게 되는 상황도 생겨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하느냐.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다시 운전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또 해보기도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불려가도 분명히 차단기 내려갖고 운전을 하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는 게 많으면 2회. 보통 한 번 딱 장비가 멈추잖아요.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차단기를 다시 올리지 않아요. 왜? 장비에 리스크를 주니까. 자, 그럼 이제 정답이 거의 나왔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멈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차단기를 내렸어. 그리고 차단기 내리고 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있다가 차단기를 올렸어. 그러면 3분 이내에 장비가 그냥 우웅하고 돌 거예요. 순환모다가 먼저 돌아서 쉥 소리 나고, 그리고 이쪽 문 닫고 이쪽 문 닫고 돌면서 좀 있으면 드르르르 하면서 이제 장비가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얼마 못 가고 탁 꺼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를 시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비스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면은 그 장비가 착살이 나서요. 자, 금액으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더 크게 느껴요. 최하 200에서 최대 55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20에서 50이 아니에요. 장비 내부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장비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러면 최하 200, 최대 550까지도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라고 해도 차단기를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겠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히트펌프에 붙어 있는 명판, 그러니까 그래서 제조 라벨, 그거 사진 찍었으니까 그거 못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회사, 제품명, 모델명, 언제 생산, 삼상이면 삼상, 단상이면 단상,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다가 서비스 접수할 때 내가 어느 회사 제품, 모델은 뭐고, 몇 년도에 생산이 돼 있고, 전기는 삼상 사선식이고, 이런 것들을 쭉 불러주고 나머지 증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서비스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나오는 기사들도 대충 어떤 상황이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장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그게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빨리 복구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최우선으로 복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방 알려드린 대로 내가 사용하는 장비가 어느 건지, 그리고 모델은 뭔지, 동력은 삼상 사선식인지 단상인지, 언제 생산됐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자,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또 몸이 다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면 힘이 딸리면 혀가 막 안 돌아가. 혀가 막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숨도 좀 짜고 차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많이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놓고 뭐 저장을 하시든 아니면 해서 해놓고 분명히 이제 밑에 자세히 보기에 그 어디 부분부터, 그러니까 트랙 몇 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안내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